안녕하세요. 미디어 심리학 2주 1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연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도그마티즘, 교조주의와 임피리시즘, 경험주의가 있었습니다. 교조주의는 어떤 관찰 없이 자신이 가진 전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반면 경험주의는 세상에 관한 정확한 지식은 관찰이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은 경험주의에 기반한 것입니다. 경험적 방법은 관찰을 위한 일련의 규칙과 기술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인데 이론과 증거 간의 적절한 관계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입니다. 이론은 자연적 현상에 관한 가설적 설명이고, 가설은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예측인데 거짓인지 아닌지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theory, 이론으로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격이 개방적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hypothesis, 가설을 세우는데 if x면 then y 형태를 띱니다. 이때 x는 변수로서 친구 수로 하고 y는 성격 심리 검사 점수로 합니다. 여러분이 100명으로부터 모은 데이터를 x에는 친구 수, y에는 성격 심리 검사 점수를 산포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모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if x면 then y라는 가설이 참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험을 통해서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심리학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이런 방식으로 검증이 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점들이 직선에 가깝게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얼만큼 가까워야 우리가 직선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100명으로부터 데이터를 모았다면 n값은 100입니다. xi와 yi의 페어는 100개가 됩니다. x바와 y바는 각각 변수의 평균값입니다. 즉, 분자는 각 변수를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로 바꿉니다. 또 두 편차를 서로 곱한 뒤 합칩니다. 분모에서는 각 편차를 제곱하여 합치고 다시 제곱근을 취합니다. 그리고 두 제곱근을 곱합니다. 같은 식을 분자 분모를 n-1로 나누면 그 수학적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분자는 각 변수의 평균으로부터 편차로 변환합니다. 두 편차를 서로 곱하여 합친 뒤 좌이도 n-1로 나누어서 공분산을 구합니다. 분모에서는 x와 y의 두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서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자는 x와 y의 공분산이고 분모는 두 표준 편차의 곱입니다. 상관계수 r의 수학적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다음은 상관계수 r이 0부터 0.95까지 6단계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r값이 0일 때는 거의 랜덤한 산포도가 나타납니다. r이 0.4, 0.6, 0.8, 0.9, 0.95로 증가하면서 점점 직선에 가깝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r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r값이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r값이 -1인 경우 기울기가 반대가 됩니다. 이 경우도 상관관계는 절대값으로 볼 때 강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관찰을 통한 실험으로부터 x와 y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인과관계도 높을까요?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인과관계가 높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론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변수 x를 조절하면서 변수 y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실험의 경우는 변수 x, 즉 페이스북의 친구 수를 관찰을 할 수는 있지만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페이스북 친구를 눌러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실험 설계입니다.
이번에는 X를 조절하면서 Y를 관찰할 수 있는 이론과 가설을 만들고 실험을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론은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부탁을 거절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을 검증한 실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러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군가를 모욕하고 시간을 물어본다면 상대방은 대답하기를 거절할 것이다. 이 경우 기분 나쁜 것에 해당되는 것은 모욕하는 것이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대답하기를 거절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길거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이러한 실험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랜덤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모욕을 줄지 안 줄지도 랜덤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험을 위해 질문할 대사를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참 멍청하고 바보 같군요. 모욕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물어봅니다. 몇 시인지 알려줄 수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일을 했다면 여러분이 연구한 결과는 다음 표같이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모욕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시간을 말해줄 것이고 모욕당한 사람들은 모두 거부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모욕을 주는 것이 모욕을 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 사건, 어떤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과 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 둘이 인과관계를 가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변인 사이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관계수 R값을 구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N값은 20명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20이고 Xi는 모욕하는 것에 대한 변수값, Yi는 대답하는 것에 대한 변수값입니다. 상관관계가 높으면 R값이 1에 가까워지고 낮으면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양의 상관과 음의 상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입니다. 양의 상관관계이면 보시는 그림처럼 점의 분포가 우상향하고 R값은 0보다 큽니다. 음의 상관관계이면 점의 분포가 반대 방향으로 돼서 우하향이 되고 R값은 0보다 작게 됩니다. 상관은 여러 측정치를 사용하여 한 쌍의 변인을 측정하고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변인은 어떤 값이 개인 간에 또는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속성입니다. 상관은 각기 여러 번 측정된 두 변인 간의 공동관계 또는 공변 패턴입니다. 양의 상관관계를 다시 정의하면 두 변인이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즉,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고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합니다. 음의 상관관계는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변인은 감소합니다. 즉,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고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조작적 정의는 어떤 속성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값을 조작해서 y값을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측정 도구는 조작적 정의가 지칭하는 사건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방금 전 모욕하고 시간을 물어보는 실험에서는 종이하고 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녹음기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리적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근정계 EMG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렉트로미오그래프라고 하는데 피부 표면 밑에 근육 수축 정도를 측정하는 기기입니다. 또는 뇌의 혈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fMRI를 쓸 수도 있고 펫 같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측정 도구는 다음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닙니다. 타당도는 정확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찰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무게를 알기 위해 체중계를 쓴다면 이것은 타당한 방법입니다. 신뢰도는 측정 도구가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때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 1분 전에 잰 체중이 70kg인데 지금 체중을 쟀을 때 71kg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만일 그 사이에 음식물을 섭취했다면 동일한 대상을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를 논할 수 없습니다. 검증력은 측정 도구가 다른 사물을 측정하게 되는 경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향입니다. 신뢰도가 동일한 대상 A를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이라면 검증력은 서로 다른 A와 B를 측정하고 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상대적으로 관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리학 연구 방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심리학자들이 직면하는 경험적 도전은 모든 현대 과학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가지가 특히 심리학을 연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첫째는 복잡성, complexity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유일한 대상을 연구합니다. 심지어 우주조차도 인간의 두뇌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별의 탄생과 세포 소멸을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를 구성하고 있는 5억 개의 상호 연결된 뉴런들이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고, 감정, 행동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는 거의 설명하지 못합니다. 변산성은 variability라고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른 특정 박테리아는 다른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손가락 지문도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 어떤 한 사람을 본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학 실험을 할 때 어떤 분자를 가지고 실험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관찰될 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과 관찰되지 않을 때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심리학에서의 과학적 방법은 탐구 대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감각을 사용하여 어떤 사건이나 사물의 특성에 대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요구 특성이 있습니다. 요구 특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찰자가 원하거나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상황적 특성입니다. 요구 특성은 익명 혹은 혼자만 알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요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행동을 측정하거나 은폐, 블라인드 관찰을 통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자연 관찰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과학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기법입니다. 자연 관찰은 현상이 자연스럽게 관찰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관찰되어야 하는 현상일 경우 관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행동의 원인 제공자로 인식되지 않으면 요구 특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사적으로 반응하도록 허용해 주거나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거나 익명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 정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유용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되고 있는 사람, 즉 참여자가 관찰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관찰자의 기대에 눈먼, 즉 블라인드 상태가 되면 개인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연구가 끝날 때까지 심리학자들이 연구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참여자들은 자기 스스로 실험 목적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참여자들이 실험의 진짜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실험 지시문, 커버 스토리나 가장된 설명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무의미한 문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회 진출할 때 테스트하는 인성검사는
실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구 특성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성격 챕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참여자뿐 아니라 실험 관찰자 때문에 일어나는 편향도 해결해야 합니다. 관찰자 편향은 기대가 관찰과 현실에 영향을 줄 때 나타납니다. 관찰자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중맹목, 더블 블라인드입니다. 관찰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진짜 실험 목적을 숨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이 기대하는 현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29년 스톡 마켓 크래시, 주식 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것은 다시 그들이 두려워했던 위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여러 속성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는 붉은 머리를 가진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붉은 모발이 통증 민감도를 유발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조사해 본 결과 붉은 모발을 가진 사람은 통증 민감도가 다른 모발 색깔보다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근본적 원인은 제3변인인 유전자에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은 뇌에 설치된 원인 탐지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왔지만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탐지하지는 못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연상관은 우리 주변 세상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상관입니다. 제3변인 상관은 단지 두 변인이 제3변인과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유전자 때문에 빨간 머리가 된 인과관계가 있고 유전자 때문에 통증 민감도가 증가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머리와 통증 민감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제3변인 문제는 제3변인 상관의 가능성이 언제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인 간의 자연적인 상관으로 그들 간의 인과관계가 추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3변인은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설이 된 이론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제3변인이 발견돼서 이론을 다시 수정해야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일 그림의 X, Y, Z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서로 다 높다면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X는 Exposure to Media Violence, TV의 폭력 시청입니다. Y는 Aggressiveness, 공격성입니다. Z는 Lack of Adult Supervision, 성인 감독의 부재입니다. 만약 X 때문에 Y가 일어난다고 인과관계를 설명하면 우리는 TV 폭력 시청 때문에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Y 때문에 X가 일어난다면 공격성 때문에 폭력적 TV를 많이 본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Z가 X와 Y 두 변인 모두의 원인이고 이 두 변인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성인 감독의 부재가 아이의 TV 폭력 시청을 낳은 것이고 또 성인 감독의 부재가 아이의 공격성을 유발한 것입니다. 코릴레이션과 코젤러티의 차이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수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발표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 came here today to warn you about the dangers of ice cream. You may not be aware of this, but these innocent-looking cones full of sweetness are one of the major causes of drownings. And I've got the numbers to prove it. 통계를 보면 아이스크림은 익사, 드라우닝의 주요 원인입니다. 제가 숫자로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So if you plot a graph of the number of ice creams that are sold and you compare it with the number of drownings, you can see there is clearly an upward trend. And I think it's very safe to conclude from this that we should ban ice cream because it's very dangerous. 그래프를 보면 아이스크림 세일즈가 늘어남에 따라 드라우닝, 익사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발표자는 코릴레이션을 코제이션으로 착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Since you are all smart people, you've probably figured out there's something wrong with my example. What's really happening here is, of course, that there is an underlying factor, which is nice weather, you might have guessed it. 사실 원인은 더운 여름의 좋은 날씨입니다. And if the weather is nice, more people will go out swimming and unfortunately drown. And at the same time, more people will buy ice cream. And it's not the ice cream that's causing the drownings. 날씨가 좋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나와서 수영을 하다가 불행히 익사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스크림이 원인이 아닙니다. And here it's really easy to see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But jumping to an incorrect conclusion about causality when you see a correlation is the most often made logical mistake. And today my goal is to make sure that in the future you can recognize this mistake, and I really hope you can avoid making it in the future for yourselves. 발표자는 코릴레이션 결과를 코제이션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실수라고 합니다. 그림의 아이도 TV가 게임 리모컨에 부서져 화가 난 엄마에게 코제이션이 아니라 코릴레이션이라고 천연덕스럽게 훈계합니다. 즉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And I'll do this by just giving some famous examples. And the first one is really rather innocent. The fact is that married men live longer than single men. If you look at the statistics, you see that this is really happening. 결혼한 남자가 독신인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And women's magazines, they like to conclude from this that marriage is very healthy for men because it makes them live longer. Well, a friend of mine, he likes to joke that marriage mainly makes life seem longer, but that's 그래서 여성 잡지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이 남자가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내 친구는 결혼을 하면 인생이 길게 보이는 것 뿐이라고 하는군요. because his wife is. But so, can anyone guess what's going on here? Because there is a causal relation, but it's the other way around. 사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The fact is that men who are healthy and rich and well educated and have a much higher life expectancy, these are the men that are much more likely to find a wife. 남자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면 기대 수명이 높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찾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That's the way women are. And the guys who have a very low life expectancy, so they're unhealthy and poor, they are not as likely to get married. So it's the high life expectancy that is causing the marriage, not the other way around. 결국 높은 기대 수명을 가진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발표자는 같은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ut this is a classic one. In the 70s, researchers found that there's a very strong link between kids who do well in school, get good grades, and kids who have a high self-esteem.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아이들과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간에는 상당한 링크, 코릴레이션이 있었습니다. They concluded from this that it's very important to make sure that young kids are, raised to be confident and proud of themselves, because if their self-esteem is high, the good results will follow.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And this was what was told to parents, especially in the US, for generations, that just make sure that your kid is proud and confident, then all will turn out well. And many years later, someone did another study just to see in which direction the cause was working, and they found that it was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the good grades were causing the self-esteem. 그 뒤에 또 다른 연구는 인과관계가 반대인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즉, 성적이 좋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And self-esteem wasn't causing good grades, and it was even worse. So kids who are raised just to have high self-confidence and not excel at anything, it can be sports or music, doesn't have to be school. But kids who are just proud of themselves and then fail at everything, in the end they will have a very low self-esteem and not be able to make anything of their life. So this was a very serious correlation mistake.
부모의 지나친 격려로 높은 자존감만 가지고 있고 막상 공부, 음악, 스포츠 등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나중에 결국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인생에서 의미 있는 성취를 하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가지 논문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심리학 지식이 더 축적된 뒤에 이 주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 대한 학습 과제입니다. 1주 때와 마찬가지로 주제를 하나 고르셔서 1, 2, 3차 시 3페이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